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B가 birth, 즉 탄생을 의미하고 D가 death,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때 C는 뭘까요? 정답은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choice였습니다. 결국 이 문장은 삶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란 이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잘 하시나요? 내가 그때 그 오빠 고백을 받아줬으면 지금 강남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을 텐데 괜히 네 아빠 선택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침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시죠? 자, 배우자와 같은 큰 선택에서부터 오늘 뭐 먹지? 이런 작은 선택까지,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이 선택이란 걸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상의 전환으로 소통하는 남자, 발전소남 이성철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후회 없는 선택을 잘 하시나요? 아니면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인데 그것은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끝나시나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첫 번째 성공적인 선택은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죠. 그때 성적으로는 이제 도시에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제가 당시에 전교에서 30등, 40등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전교 1등 하던 친구는 유명한 외고로 갔고, 이제 저랑 비슷했던,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들이 이제 근처 도시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골에 남기로 했는데요. 주변의 반대가 심했어요. 남자는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너도 공부를 하지. 왜 공부 잘 안 하는 친구들이 가는 학교에 가냐.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중3이었죠. 제가 사람들이 걱정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도시로 가봐야 용의 꼬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느니 시골 학교에 남아서 뱀의 머리가 되겠어요. 되겠습니다. 그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중3 어린 나이에 나름 고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시골 학교에 가게 됐고요. 결국은 내신의 힘으로 원하던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으로 결정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선택을 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실수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김경일 인지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확률과 가치,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을 갈 확률, 그리고 시골 학교에서 좋은 대학에 갈 확률, 이것을 비교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선택의 결과는 대부분 어디에 있죠? 예, 미래에 있기 때문에 미래를 가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더 나은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혼동입니다. 내신을 기반으로 한 수시와 수능을 기반으로 한 정시, 무엇이 더 좋은가요? 이미 고등학생이라면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쉬울 수 있지만 중3 겨울에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기업에서 주로 문제 해결 강의를 합니다. 주로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합니다. 자, 아무튼 문제 해결 관점에서 이 선택을 놓고 고민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도구가 있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준거평정이라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잘 쓰시면 확률과 가치, 이 두 가지 변수를 보다 구체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수를 부여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일 수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중3의 이성철처럼 그저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고평정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여기 자동차 세 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고 싶어요. 어떤 차를 사야 할까요? 중3의 이성철처럼 그냥 느낌으로 아무거나 고르면 될까요? 운이 좋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선택은 사실 위험합니다. 우선 자동차를 살 때 어떤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지 먼저 리스트업 해볼까요? 여러분은 차를 살 때 뭘 보시나요? 가격 상관없이 그냥 플렉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가격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가치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를 살 때 고려하는 가치들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마다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여기에 디자인을 넣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가 고려하는 가치들을 준거라고 부릅니다. 가격, AS, 디자인 이런 게 전부 차를 고르는 준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준거들이 모두 평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 즉 더 중요한 준거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준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중치로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격에 30%가 배정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전체 준거들 중에 가격이 무려 3할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준거가 몇 개든지 가중치의 합은 무조건 100%가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100%를 중요도에 따라서 준거들에게 배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거를 찾고 가중치까지 확보했다면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내가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 대상들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브로셔 같은 거 구해서 비교해 보면 되겠죠? 브로셔에 있는 가격을 보고 또 스펙을 보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가장 저렴한 차에 5점을 줬다면 가장 비싼 차에는 1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중간은 3점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순위에 따라 5점 척도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거별로 점수를 다 찾으셨다면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가중치를 곱해준다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격의 가중치가 30%였죠? 따라서 계산을 할 때는 0.3을 곱해줘야 가격에 대한 진짜 점수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준거들도 전부 구해주시면 어떤 차를 사야 될까요?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네, 폭스바겐을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준거평정입니다. 자동차 점수는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거예요. 점수 배정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대상들이 많을 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현업에서는 보통 현실성, 시간, 비용, 파급효과 이렇게 4가지 준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현실성이란 것은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조직에서 실현 가능한 거예요? 네, 이런 의미고요. 실현 가능성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시간이란 그 아이디어가 실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서 시간이 적게 들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용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 비용을 소모하진 않나요? 이런 질문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급 효과는 근데 그거 문제 해결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좋다면, 좋을 것 같다면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조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치와 확률을 고려해서 이 최적의 선택을 유도하는 기법인 준거평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하지만 여전히 이 미래의 결정을 하는 거죠, 미래. 그러다 보니까 추측에 기반한 판단일 수 있다는 한계는 남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갔다 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일이 잘못되어도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다시 돌아가도 그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중거와 가중치는 어떤 사안을 놓고 고민하느냐, 누구와 함께 고민하느냐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함께 토론하시면서 중거를 정의하고 중거의 범위를 정하고 가중치를 합의를 하신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저 뭐 먹을까요? 중거 평정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A few minutes later. 끝났네요. 자, 중거는 가격, 맛, 단백질, 당분, 식사시간, 편의성 이렇게 해봤어요. 가중치도 구했고요. 계산은 챗GPT에게 시키겠습니다. AI 시대니까요. 문제 해결 과정도 AI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쓰는 것이 트렌디한 접근입니다. 현장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은 AI로 하시도록 제가 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학습자분들이 중거 평정하면서 전지 쓰고 손으로 계산하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뭐 먹을지를 놓고 중거 평정한 건데 이 계산은 챗GPT에게 시켜보겠습니다. 사진 첨부했고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썼어요. 첨부한 사진은 집밥, 햄버거, 스시에 대한 평가표와 왼쪽에 있는 중거별로 가중치를 곱하면 각각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해주고 이후 세로로 합계를 내서 어떤 음식이 최고인지 계산해서 보여줘.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을 했죠. 원래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거, 이렇게 집밥 곱하기 가중치. 원래 점수에 햄버거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거, 햄버거 곱하기 가중치. 원래 스시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거, 스시 곱하기 가중치. 그래서 세로로 쭉 더하니까 뭘 먹어야 되죠? 집밥을 먹어야 된다. 이게 챗 GPT의 결론이고요. 저의 결론입니다. 운동할 땐 집밥이 최고죠. 그럼 전 이제 집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